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어제 진짜 깜짝 놀라고 기운도 빠지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술 드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저도 어제 막걸리를 안 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먹고는 잠이 안 오더라고. 전 전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요? 어제는 못 먹었어요. 어제 집에 갔다가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나가서 사가지고 와서 먹고 잤습니다. 예. 이유는 다들 아시죠? 어제 진짜 놀라운 재판이 있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재판. 제 드래곤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그러니까요. 항소심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것밖에 선고를 안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석방이 됐죠. 이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요. 이따가 박 PD가 섹션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요 판결을 내린 판사 이름 정영식이잖아요. 네. 이 정영식 판사를 파면해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각계의 항의도 분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있죠? 이 분은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강요에 의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고 실수로 경영권 확보 판사라고 쓰고 이재용 변호사 아니면 꼬봉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해놨어요. 네. 또 이재명 성남시장 뇌물 준 건 맞지만 부정청탁은 아니다. 또 한 번의 유전무죄, 또 하나의 삼성공화국 인증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습니다. 네. 또 김진숙 노동운동가도요 트위터에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재산회해 도피 의지 없이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을 뿐. 이거 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 죄가 가장 큰 이재용 재산해해 도피에 대한 판결 애썼다. 정영식 판사 저걸 짜내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을까. 피해자가 가진 고난 끝에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도 판사 한마디에 허사되듯 숱한 사람들이 촛불을 들어도 저런 자들이 판사면 민주주의는 모래성이다. 민주주의의 실패를 규정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패러디가 또 인기예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주운전은 했지만 나는 차를 몰 의지는 없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막 하더라고요. 예, 패러디가 막 쏟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소개할 게 가장 멋있었어요. 그동안에 기운이 좀 빠져있던 게 요거를 보면서 제가 기운을 좀 차렸거든요. 제 페이스북 지인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국내 최초의 자가용 교통사고 가해자 누군지 아세요? 고종과 관련된 사람 아닐까요? 고종과 관련된 사람인데 그 유명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매국노 이완용의 아들 이항구와 그의 사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인가 한번 찾아봤더니만요. 이게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요게 최초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요 이완용의 아들과 사위가 교통사고 일으킨 것은 맞다고 해요. 얘는 그러면 완 드래곤이네? 완 드래곤인가요? 당시만 해도 조선이 일제강점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겠죠? 손에 셀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때 매국노 이완용이라는 아버지를 둔 덕에 천안매부지간이요 기생을 옆에 끼고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동서문 근처에서 정씨성을 가진 소년을 차로 치었다고 해요. 이게 기록에 남아져 있어요. 소녀는요 이때 이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일제강점기니까 일본 경찰이 왔을 거 아닙니까? 일본 경찰이 딱 보더니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백작 자제와 사위예요. 이완용이 나를 팔아먹은 덕분에 백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지위에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일본 경찰은 이 사람 처벌할 이유가 없다 풀어줬다고 합니다. 네. 망나니들 백작 자제와 사이는요 자신들이 친 그 소년한테 보상도 안 해줬다고 해요. 이러고 내뺐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 우리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네가 껴들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요. 이 사실이 당시 한양 도성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국민들 그 당시 백성들이 분노를 했겠습니까? 이때
때문에요. 한 서당 훈장이 울분의 시를 써가지고요. 동서문에 붙였더니만 지나는 사람들마다 이걸 보고 탄식을 지어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요. 이 서당 훈장님의 성함은 알려지지가 않고 미상이라고 나와 있대요. 그런데 요 시가 진짜 그 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읽어보니까 너무나 멋있어요. 이게 한자로 돼 있는 시인데 한자를 한글로 읽고 그 다음에 뜻을 한번 풀이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시인가. 법은 돈 아래로 기고 풀이하면 법이 돼지 새끼를 숨겨주니 다가올 기운 말라붙네. 그 다음 재용 다시 황제로. 이게 다 한자로 돼 있는 거거든요. 한자에 음만 읽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뜻 풀이하면 재앙 부르는 용들은 드글드글 때맞춰 메뚜기들 성나 웽행이고 A18 재섭서. 이게 한자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를 다시 풀이하면 슬퍼 울먹이도다 8가지 재앙이 우리 집에 이르렀네. 그 다음 막걸리나 묵자고. 이거를 풀이하면 인걸도 관리도 없는데 어찌 묵형받은 죄인만 북을 울리나. 이런 시가 진짜 100년 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지금 소리는 아마 어제 누군가가 만드신 것 같고 이러한 메시지는 아마 그때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진짜 소리만 다시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법은 돈 아래로 기고 재용 다시 황제로 A18 재섭서 막걸리나 묵자고. 제 심정을 그대로 담아낸 것 같아요.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시도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지금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결연한 의지를 세워가지고요. 제 드래곤을 30대는 다시 한번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완 드래곤 자식 그리고 차에 친 소년 정씨래잖아요. 정씨. 예. 이번 판사 또 정씨잖아. 그러니까 제 드래곤도 이씨고. 진짜 이게 무슨 평행 이론도 아니고 말이죠. 예, 지어낸 것 같긴 같은데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저는 어제 제 드래곤이 풀려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도 폭락을 했죠. 얼마 전에 저희 한국타거스의 이혁준 대표님도 미국 증시 폭락 조짐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들어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요 3일 만에 시총이 1100조나 증발해버렸다고 합니다. 1100조요? 엄청나죠? 월가에서는 왜 이렇게 폭락을 했을까? 분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나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대요. 이례적인데 이혁준 대표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알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경불진이 섭외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분석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재료가 돌출되지 않았는데도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뉴욕 증권거래소는요 5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요 전 거래일 대비 1175.21포인트나 하락했대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4.6%가 떨어진 거예요. 엄청나죠? 24,345.75 여기에서 거래가 마감됐다고 합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요 이날 각각 4.1%, 3.78%씩 급락했대요. 지난달만 해도 다우와 S&P 지수 이런 게 5.8%, 5.6%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황소장을 이끌었는데 2월 들어서자마자 3거래일 만에 1월에 올라갔던 게 다 도로아미타불이 돼버렸다는 거죠. S&P 500 지수는요 2월 들어 3거래일 만에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 원이 증발해버렸대요. 얼마 전에 지금 가상화폐 쪽도 검은 금요일인가요? 이러면서 난리를 치더니만 주식시장도 1100조가 날아갔군요. 그렇죠. 이에 따라 이번에 증시 폭락 버블 붕괴가 아니냐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가요 오랜 기간 저금리 기조 이렇게 유지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자산시장에 거품이 엄청나게 생겼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혁준 대표도 짚어주신 대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미국 증시가 40%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경제가 좋아서 올라간 것보다는 그냥 올라간 게 더 많았거든요.
단기간에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이거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아까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요. 최근에 가상화폐 강풍과 같은 현상이 버블징후로 꼽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이번 미국 증시 투매 현상이요. 다우뿐만 아니라요. 국채 가격, 유가 이게 동반 추락했었던 2016년 2월의 시장 급락 때와 유사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대요. 당시 어땠냐면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10%가량 폭락을 했거든요. 유가도요. 배럴당 26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요번에도 비슷하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채권, 원자재 등 다른 자산 가격도 동반 버블 붕괴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 집값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미국 시장이 붕괴 조짐이 벌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돈을 빼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빼내는 게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요. 올해 4차례 이렇게 많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이런 전망을 하는 기관은요. 한 달 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기관들은요. 신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요. 처음 주재하는 다음 달 20일에서 21일 회의 때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와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 올려가지고 1.5%가 됐잖아요. 미국과 상당히 기준금리가 같아졌어요. 네. 근데 미국이 시장의 예상대로 다음 달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그 자금 그냥 우리나라에 놔둘까요? 빼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이 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저공해를 위한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에 총 3,194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국내 운행 중인 휘발유 경유차의 검사 관리를 강화하고 오래된 경유차는 서울, 인천, 경기도 일대 17개 시에서 운행이 제한이 됩니다. 오, 늘어나는군요. 예, 이 같은 내용의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6일 환경부가 발표를 했어요. 연간 미세먼지를 1,300여 톤을 저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를 위한 예산은 국비, 지방비 50% 매칭으로 각각 1,597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전년 국고 예산 1,082억 대비해서 47.8%가 늘어났네요.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와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인데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형 화물차, 버스 등 총 13만 8,000대네요. 아니 이렇게 조기 폐차 같은데 대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상 요건에 해당이 되면요. 차량 중량별 그리고 배기량별 상한액 범위 안에서 보험개발원이 신청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생계 등을 이유로 조기 폐차가 어렵다면 비용의 90%를 지원을 받아서 DPF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요. 정부와 지자체는 서울에서만 시행되던 오래된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이 대상 지역을요. 하반기부터는요. 인천,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과천 등 경기 17개 시로 확대합니다. 아니 이런데 단속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걸리면 경고, 두 번째부터는요. 위반할 때마다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하. 경유차 모시는 분들 요 소식 참조하셔야 될 것 같네요. 최저임금 논란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기금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구 보수에서는 이거 말짱 아무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또 다른 대책을 내놨어요.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기준을요 사실상 월급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기준을 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을 늘리고요.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도 불식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가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오늘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대요. 원래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던 월 최대 20만 원 이내의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에 청소 경비원 같은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직도 포함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비과세 기준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80만 원 이하까지 늘리기로 한 것을요 190만 원 이하로 10만 원을 더 올렸다고 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사실상 월 급여 19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서 210만 원 이하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 몇 명이나 혜택이 더 늘어나느냐, 기재부는요 약 5만 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올해 최저임금을요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를 올렸죠. 이에 따른 영세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지원하겠다. 이거를 예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문제는요 190만 원 미만 직종은요 서비스직, 대부분 초과 근로가 많은 서비스직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월급이 180만 원인 근로자라도 초과 근로수당 1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월 190만 원이 넘어서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하하. 이 얘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 얘기대로 1월 말 기준으로요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 현황이요 3% 신청 대상 사업자의 3%밖에 안 됐거든요. 네. 요거를 빌미삼아 수구 보수 언론에서는 누가 신청하겠느냐, 이런 거 신청 안 한다, 최저임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제도다, 이거 다시 최저임금 낮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46%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생각이 없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46%잖아요. 이 46%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만요, 요 조사를 한 게 소상공인 연합회거든요. 여기가 지난달에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요 소상공인 현안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 아니다란 대답이 46%였어요. 그런데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 대답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54%예요. 네. 더 많아요. 근데 조선일보는 54% 빼고 46%가 신청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제도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 어거지가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요. 한 4.6% 정도 나와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수구보수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다양한 공격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최저임금 정당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너무 화가 나서 얘기했던 내용이 있죠. 그렇죠. 어제 제 드래곤의 2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경불진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신 언제나 아침은 숙취님이 바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와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내용이죠. 내일 아침도 숙취로 고생할 것 같다. 이분이 이제 대화명이 숙취니까.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이분은 매일 아침 숙취로 고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분인데 오늘 아침은 유독 숙취가 심했을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지금 죽겠습니다. 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대법원 역시 판사들이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사람인 판사란 말이죠. AI 판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3심 판결을 벌써 걱정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관행, 어쩌면 필수로 자리 잡은 정경유착 탓이기 때문입니다. 정경유착은 정치와 경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 뭐 이런 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업을 하는 주체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주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겠죠. 공무원에게 뇌물, 향응 따위의 이익을 제공하고 반대로 공무원으로부터 물리적, 시스템적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판사도 당연히 공무원이죠.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1952년, 이 6.25 전쟁이 한창일 때죠. 그러네요. 이때 중석불 사건이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중석불이 뭔가요? 저는 처음에 부처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어이고. 근데 이 중석이 텅스텐을 한문으로 중석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사회교과서에서는 중석으로 나왔었어요. 맞아. 그렇죠. 이승만이 이병철을 도와서 이득을 챙기는 게 뭐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석불 사건이란 겁니다. 텅스텐을 외국에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중석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석을 팔아서 벌어들인 달러를 중석불이라고 했다. 그렇죠. 요즘 달러들 40대 이상 아재들은 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석을 팔아서 번 달러를 민간 기업에 싼 값에 넘겨가지고 비료와 밀가루를 들여오게 한 다음에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10배를 올려서 팔아 처먹었다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이거를 산 그 당시는 다 농민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농민들이 10배에 달하는 거품 가격을 지불을 했으니 얼만큼 피해가 컸겠습니까? 아니 가뜩이나 전쟁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등쳐먹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병철과 이승만 10배만큼 벌어서 뭐 했을까요? 뻥튀기 사 먹었을까요? 짐작이 가죠. 이병철을 족치는 듯 하다가 금방 풀어주고 다시 돈줄로 써먹은 사람이 또 있죠. 누군가요? 다카키 마사오라고. 아하. 혹자는 박정희라고 하죠. 박정희는요 정경유착의 끝판왕이에요. 그렇죠. 1971년 유신 헌법 하에 83 긴급 경제 조치를 내립니다. 긴급 경제 조치라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은행에 돈을 꾸잖아요. 예. 얘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박정희 시절에는요 거의 아무런 비용 없이 돈을 왕창 꿔갔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은 업무도 내기 힘든데. 그렇죠. 근데 이 꼬간 돈을 채무 상환을 일시 동결을 해버린 거야. 어허. 이게 긴급 경제 조치예요. 채무를 상환을 동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빚을 안 갚아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은행의 빚, 은행의 돈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겠습니까? 다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돈을 거저로 먹게 되겠죠.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그럼 박정희는 기업이 돈을 거저 먹어서 나도 좋아 하고 그냥 박수만 쳤을까요? 뭔가 있었겠죠.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박정희의 똘마니를 자처하는 전두환. 전두환도 제대로 배운 거야 밑에서 박정희한테. 국제그룹 40대 이상 분들은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 나실 겁니다. 용산에 그 코끼리 빌딩, 예. 이게 국제그룹 빌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국제그룹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아예 폐업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요. 공중분해를 시키면서 다른 기업들이 봤을 땐 허걱, 야 우리도 까불면 저렇게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장군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경유착의 역사 6.25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 온 거예요. 그들이 내게 맡긴 역할에 충실할수록 괴로움도 깊어갔다. 결국 몸이 못 견뎠다. 하루 종일 코피가 흘렀다. 이비인후과를 찾아가도 방법이 없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코피는 터졌다.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전립선염, 지방간으로 인한 간 기능 저하, 온갖 병들이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입에 약을 한 주먹씩 털어 넣을 때마다 나는 휴지처럼 구겨진 내 삶을 확인했다. 아니 박 PD 일기인가요? 이게 제 일기면은 감동이죠. 제가 이렇게 글을 잘 쓸 리가 없죠. 아이 왜 글 잘 쓰잖아요. 이거는 생생한 체험에서 나온 글 아니겠습니까? 이런 체험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감이 잡히네요. 예, 저는 그저 삼성그룹 기자실만 출입을 했을 뿐인 기자에 지나지 않지만 이 글은요 삼성을 생각한다.
아주 명저죠. 이 책을 쓰신 김용철 변호사가 당시 책이 나왔던 2010년 그때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책 일부 내용을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검사 출신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검사해봤자 이거 뭐 정치나 해야 되고 줄 잘 서야 되는데 난 그거 싫어. 차라리 돈이라도 한번 많이 벌어보자 해서 삼성의 재무팀, 법무팀 사실상 양날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이죠. 그러다가 방금 말씀드린 내 삶이 완전히 쓰레기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삼성 내부 비리를 이 책으로 폭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폭로한 그 책 자체가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물론 여담이긴 하지만 조중동이라든지 심지어 한겨레 경향에도요. 리뷰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안 나왔을까요? 다 뻔히 애청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한참 뒤에 그나마 진보적인 매체에서 한두 개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국민들은 아름아름 이 책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책을 많이 샀고 베스트셀러까지 만들어 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 삼성의 구조본에서 이 책을 엄청 샀다는 또 후문이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책을 사는 것보다 더 찍어냈을 테니까요. 네.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이 비자금을 왜 만들겠습니까? 정치인, 검찰, 언론사에 불법 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로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삼성의 공식적인 자금으로는 로비를 못하니까 회계 기록에 남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쇠고랑을 차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삼성이 바보가 아닌 이상 비자금을 만들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가 조작, 주식 헐값 매매, 경영권 불법 승계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재용 제드래곤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이게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떡검이라는 존재가 드러납니다. 저는 처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책을 사기 전에 사람들이 떡검 그러길래 검사들이 떡을 좋아하나? 검사들이 좋아하는 떡이 새로 나왔나?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는 껌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발음이. 자, 그럼 떡검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떡검이란 존재가 중요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 드래곤이 지금의 드래곤의 위용을 차지한 배경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떡검의 역할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김용철 변호사의 구두 그리고 책에 실린 내용을 제가 뭉쳐봤어요. 1995년 아빠 이건희는 아들 이재용에게 이때는 학생이었겠죠. 61억 원을 던져줍니다. 왜요? 그 유명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시드머니입니다. 아하. 16억의 증여세를 냅니다. 어차피 이때만 해도 증여세라는 엄연한 법이 있으니까 이걸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1억에서 증여세 16억을 뺐더니 45억이 남네? 이 돈으로 제 드래곤이 매출액 200조 원의 삼성 경영권을 결국 승계를 하게 되는데 그 출발이 바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비스켓 값으로 코끼리를 샀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45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사서 지금의 이재용의 주식 자산 가치 거의 8, 9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45억이 8, 9조가 된 겁니다. 대단한 마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호그와트 원장이 와도 될 것 같아. 이 마술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삼성은 대략 10조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수천 개 차명 계좌로 이거를 아주 칼같이 관리를 하고요. 이 돈으로 삼성은 정치인, 검찰, 판사, 국세청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에게 떡값을 주면서 한국 사회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책에는 이 떡값을 돌리는 그 정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 변호사 계좌도 있었대 심지어. 그러니까요. 근데 웃긴 건요. 50억 정도가 입금이 돼 있는데 자기 통장인데도 자기가 접근을 못한대. 이 기술도 참 놀랍죠. 자, 근데 이 당시에 조준웅 특검, 삼성 특검이었죠. 이 아저씨가 4조 5천억의 비자금 차명 계좌를 이건희의 합법적인 상속 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면죄부 준 거 아닙니까? 이때
김용철 변호사가 뚜껑이 확 열린 거야. 도둑에게 장물을 돌려주는 꼴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또 대법원은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 대해서도요. 이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선고를 했어요. 1심이 아닙니다. 삼성 SDS 관련해서도요. 유죄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법리에도 맞지 않는 집행유예 이때도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명박이 이건희를 깔끔하게 사면 조치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된 이 검사들 처음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대. 근데 지금도 두 다리 뻗고 숙면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 탈 없이 승승장구 승진을 거듭해 왔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이기남이란 아저씨 기억나시죠? 이 아저씨 말 많았죠. 이 기남이 아저씨는 법무부 장관까지 해먹었어요. 반면에 이 일을 같이 김 변호사와 도와왔던 사재단 전종훈 신부 그리고 함세웅 신부 이분들은요 좌천 발령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직자들이 좌천이 돼버렸어. 그러니까요. 김 변호사는요, 나는 삼성 재판을 본 어린이들이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다 이런 생각을 할까봐 너무나 두렵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떡검들이 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 떡검들의 후배, 친구 이런 사람들이 과연 현재 사법부에는 자취를 감췄을까요? 아직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이란 얘기 알레르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보세요. 아직도 적폐가 사법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적폐청산이라는 얘기를 안 꺼낼래야 안 꺼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지금은 안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기자 생활을 했던 그 초년병 시절에는요. 모 일간지에 산업부장이 새로 취임을 했다. 그러면 삼성에서 그 부장네 집에 싹 가가지고요. 가전기기를 다 삼성 걸로 바꿔줬다는 전설적인 일화가 있었죠. 그런 얘기가 있었었죠. 물론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건 몰라요. 네, 안 그럴 겁니다. 제 드래곤은 그래도 좀 깨어있는 사람일 테니까. 감옥에서 잠 많이 잔 것 같던데요. 그래요? 표정이. 계속 졸았어? 떡검들이 아무리 이건희 일당을 비호하고 유력 매체들이 아무리 이건희 제 드래곤의 사기 행각을 옹호하더라도요. 국민들이 진정으로 분노를 하고 불의를 심판을 해달라 하늘을 찌를 듯이 그동안 요구를 해왔다면 과연 이건희, 이재용 이렇게 계속 아슬아슬하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도덕이나 원칙이 밥 먹여주냐? 돈을 버는 건 결국 기업 아니야.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돼서 한국을 먹여 살리는데 그 정도 비리는 눈 감아줘야지. 이건희를 구속하면 삼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정치권, 법조계, 언론이 모두 이렇게 삼성에 복종하는 상황에서 국민마저도 기업 중심 이렇게 물신주의에 빠진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쉽진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삼성 제품 소비를 천천히 줄이는 방식, 서서히 불매에 이르는 방식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실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삼성 주식도요. 이재용이 감옥 갔었을 때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인젠 던지셔도 돼요. 이재용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또 9일인가요? 8일인가 제 드래곤의 첫 행보가 하필 또 평창 올림픽이라는 거야. 어디 가서 이 나라 망신을 시키려고 또 그런지 모르겠어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왜 우리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네가 껴들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요. 이 사실이
당시 한양 도성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국민들, 그 당시 백성들이 분노를 했겠습니까? 이 때문에요, 한 서당 훈장이 울분의 시를 써가지고요 동서문에 붙였더니만 지나는 사람들마다 이걸 보고 탄식을 지어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요, 이 서당 훈장님의 성함은 알려지지가 않고 미상이라고 나와 있대요. 그런데 요 시가 진짜 그 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읽어보니까 너무나 멋있어요. 이게 한자로 돼 있는 시인데 한자를 한글로 읽고 그 다음에 뜻을 한번 풀이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시인가. 법은 돈 아래로 기고 풀이하면 법이 돼지 새끼를 숨겨주니 다가올 기운 말라붙네. 그 다음 재용 다시 황제로, 이게 다 한자로 돼 있는 거거든요. 한자에 음만 읽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뜻 풀이하면 재앙 부르는 용들은 드글드글 때맞춰 메뚜기들 성나 웽행이고 A18 재섭서. 이게 한자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를 다시 풀이하면 슬퍼 울먹이도다 8가지 재앙이 우리 집에 이르렀네. 그 다음 막걸리나 묵자고, 이거를 풀이하면 인걸도 관리도 없는데 어찌 묵형받은 죄인만 북을 울리나. 이런 시가 진짜 100년 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지금 소리는 아마 어제 누군가가 만드신 것 같고 이러한 메시지는 아마 그때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진짜 소리만 다시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법은 돈 아래로 기고 재용 다시 황제로 A18 재섭서 막걸리나 묵자고. 제 심정을 그대로 담아낸 것 같아요.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시도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지금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결연한 의지를 세워가지고요, 제 드래곤을 30대는 다시 한번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얼마나 고심했을까. 피해자가 가진 고난 끝에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도 판사 한마디에 허사되듯 숱한 사람들이 촛불을 들어도 저런 자들이 판사면 민주주의는 모래성이다. 민주주의의 실패를 규정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패러디가 또 인기예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주운전은 했지만 나는 차를 몰 의지는 없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막 하더라고요. 예, 패러디가 막 쏟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소개할 게 가장 멋있었어요. 그동안에 기운이 좀 빠져있던 게 요거를 보면서 제가 기운을 좀 차렸거든요. 제 페이스북 지인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국내 최초의 자가용 교통사고 가해자 누군지 아세요? 고종과 관련된 사람 아닐까요? 고종과 관련된 사람인데 그 유명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매국노 이완용의 아들 이항구와 그의 사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인가 한번 찾아봤더니만요, 이게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요게 최초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요 이완용의 아들과 사위가 교통사고 일으킨 것은 맞다고 해요. 얘는 그러면 완드래곤이네? 완드래곤인가요? 당시만 해도 조선이 일제강점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겠죠. 손에 셀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때 매국노 이완용이라는 아버지를 둔 덕에 천안매부지간이요, 기생을 옆에 끼고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동서문 근처에서 정씨성을 가진 소년을 차로 치었다고 해요. 이게 기록에 남아져 있어요. 소녀는요, 이때 이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일제강점기니까 일본 경찰이 왔을 거 아닙니까? 일본 경찰이 딱 보더니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백작 자제와 사위예요. 이완용이 나를 팔아먹은 덕분에 백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지위에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일본 경찰은 이 사람 처벌할 이유가 없다, 풀어줬다고 합니다. 네. 망나니들 백작 자제와 사이는요, 자신들이 친 그 소년한테 보상도 안 해줬다고 해요. 이러고 내뺐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완드래곤 자식 그리고 차에 친 소년 정씨래잖아요. 정씨. 예. 이번 판사 또 정씨잖아. 그러니까 제 드래곤도 이씨고. 진짜 이게 무슨 평행 이론도 아니고 말이죠. 예, 지어낸 것 같긴 같은데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저는 어제 제드래곤이 풀려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도 폭락을 했죠. 얼마 전에 저희 한국타거스의 이혁준 대표님도 미국 증시 폭락 조짐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들어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요 3일 만에 시총이 1100조나 증발해버렸다고 합니다. 1100조요? 엄청나죠? 월가에서는 왜 이렇게 폭락을 했을까? 분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나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대요. 이례적인데 이혁준 대표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알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경불진이 섭외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분석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재료가 돌출되지 않았는데도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뉴욕 증권거래소는요 5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요 전 거래일 대비 1175.21포인트나 하락했대요. 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4.6%가 떨어진 거예요. 엄청나죠? 24,345.75 여기에서 거래가 마감됐다고 합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요 이날 각각 4.1%, 3.78%씩 급락했대요. 지난달만 해도 다우와 S&P 지수 뭐 이런 게 5.8%, 5.6%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황소장을 이끌었는데 2월 들어서자마자 3거래일 만에 1월에 올라갔던 게 다 도로아미타불이 돼버렸다는 거죠. S&P 500 지수는요 2월 들어 3거래일 만에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 원이 증발해버렸대요. 얼마 전에 지금 가상화폐 쪽도 검은 금요일인가요? 이러면서 난리를 치더니만 주식시장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어제 진짜 깜짝 놀라고 기운도 빠지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쵸. 술 드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저도 어제 막걸리를 안 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먹고는 잠이 안 오더라고. 전 전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요? 어제는 못 먹었어요. 어제 집에 갔다가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나가서 사가지고 와서 먹고 잤습니다. 예. 이유는 다들 아시죠? 어제 진짜 놀라운 재판이 있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재판. 제드래곤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그러니까요. 항소심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것밖에 선고를 안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석방이 됐죠. 이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요. 이따가 박 PD가 섹션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요 판결을 내린 판사 이름 정영식이잖아요. 네. 이 정영식 판사를 파면해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각계의 항의도 분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있죠? 이 분은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강요에 의해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하고 실수로 경영권 확보 판사라고 쓰고 이재용 변호사 아니면 꼬봉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해놨어요. 네. 또 이재명 성남시장 뇌물 준 건 맞지만 부정청탁은 아니다. 또 한 번의 유전무죄, 또 하나의 삼성공화국 인증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습니다. 네. 또 김진숙 노동운동가도요 트위터에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재산 회해 도피 의지 없이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을 뿐. 이거 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 죄가 가장 큰 이재용 재산 해해 도피에 대한 판결 애썼다. 정영식 판사 저걸 짜내기 위해 정도 1100조가 날아갔군요. 그렇죠. 이에 따라 이번에 증시 폭락 버블 붕괴가 아니냐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가요 오랜 기간 저금리 기조 이렇게 유지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자산시장에 거품이 엄청나게 생겼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혁준 대표도 짚어주신 대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미국 증시가 40%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경제가 좋아서 올라간 것보다는 그냥 올라간 게 더 많았거든요. 단기간에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이거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아까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요. 최근에 가상화폐 강풍과 같은 현상이 버블 징후로 꼽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이번 미국 증시 투매 현상이요.
다우뿐만 아니라요. 국채 가격, 유가 이게 동반 추락했었던 2016년 2월의 시장 급락 때와 유사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대요. 당시 어땠냐면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10%가량 폭락을 했거든요. 유가도요. 배럴당 26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요번에도 비슷하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채권, 원자재 등 다른 자산 가격도 동반 버블 붕괴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 집값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미국 시장이 붕괴 조짐이 벌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돈을 빼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빼내는 게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요. 올해 4차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전망을 하는 기관은요. 한 달 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기관들은요. 신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